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네, 오늘 유일 로보틱스와 일진 디스플레이 실권주의 청약을 마쳤는데요. 끝날 때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청약인 만큼 에너지 소비를 많이들 하셨을 테니까 두 종목 모두 좋은 결과로 부디 보답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타자는 공구음원입니다. 패션 IPO의 잔혹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언론에서는 막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고 있기는 한데요. 오늘 과연 매력이 있을 것인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구음원은 여성 플러스 사이즈 전문 쇼핑몰입니다. 2003년 1세대 쇼핑몰로 시작을 했고요. 빅사이즈에 초점을 맞추면서 크게 성장을 한 회사예요. 모든 여성이 체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옷을 선택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0부터 9까지 모든 숫자를 아우른다는 뜻을 담아서 공구음원으로 브랜드 네이밍을 했다고 합니다. 참신하고 뜻은 좋네요. 특히 정말 러블리한 분이죠. 개그우먼 김민경님을 협찬하는 브랜드로서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쇼핑몰에 가시면 김민경 룩북이라는 코너가 따로 있어서요. 공구음원의 제품을 직접 장착한 김민경님의 다양한 화보를 볼 수가 있더라고요. 회사가 다루는 주요 제품을 보시면 2003년에는 데일리 의류 중심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2016년에 자체 디자인 연구소를 두면서 일반 의류를 넘어서 이너웨어와 애슬레저, 피트니스 웨어도 자체 제작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요. 일반 의류 제품과 일반 의류 상품의 매출 비중이 거의 다를 차지합니다. 여기서 제품은 자체 제작한 의류, 상품은 다른 데서 떼다 파는 의류라고 쉽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은요. D2C 방식을 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D2C란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의 약자고요. 제조업체가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유통 단계를 제거하고 온라인몰 등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을 뜻합니다. 중간에 백화점이나 편집숍 이런 거 거치지 않고 자사 온라인몰을 통해서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D2C 방식을 활용하면 직접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고객 맞춤형 마케팅이 가능해지고요. 또 고객 니즈에 맞는 신제품을 빨리빨리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간에 유통업체를 끼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겠죠. 근데 이걸 공구음원만의 경쟁력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보통의 온라인 쇼핑몰들이라면 다들 D2C 위주로 판매를 할 테니까. 근데 표를 보니까요. 자사 온라인몰의 비중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온라인 오픈마켓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온라인 오픈마켓은 뭘까? 보니까 11번가, 지마켓, 쿠팡 이런 데에 이미 입점을 해 있고요. 최근에는 지그재그, 에이블리 이런 요즘 패션 온라인 플랫폼들이 또 핫하잖아요. 여기에도 입점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패션 플랫폼 입점을 통해서 점유율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겠지만요. 중간에 판매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점유율이나 플러스 의류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투자 설명서에서도 그렇고요. 자료를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회사도 공개를 하지 않고요. 근데 지그재그와 에이블리 앱을 통해서 빅사이즈 카테고리에서의 쇼핑몰 순위를 검색을 해보니까 공구음원이 1위를 차지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빅사이즈 시장에서는 입지가 괜찮구나, 괜찮은 쇼핑몰이구나 라고 간접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공구음원만의 경쟁력은 뭐가 있을까? 우선 일반적인 그레이딩 공법과는 달리 사이즈별로 실루엣 라인을 디자인팀이 직접 수정을 하고 그레이딩도 제작을 한다고 해요. 여기서 그레이딩 공법이라는 게 표준 사이즈 제품에 맞춰서 등차적으로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작업을 통해 다른 사이즈를 만드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사이즈가 있으면 거기에서 길이도 3cm, 폭은 얼마, 겨드랑이는 얼마, 요만큼을 줄이면 그보다 작은 사이즈다. 요만큼 늘리면 그 다음 사이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일률적인 사이즈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공구음원은 지금까지 쌓은 고객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체형을 고려한 사이즈를 제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누적으로
유효 회원 수는 약 24만 명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월 평균 방문자 수는 약 68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24만 명의 활성 회원 중에 구매율은 73%에 육박하고 재구매율 또한 62%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서 브랜드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많다라고 회사 측은 설명하고 있네요. 또한 자체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업계 타사 대비해서 효율적인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고 자산 회전율이 타사 대비해서 높기는 해요. 자, 그런데요. 플러스 사이즈 시장에서 인지도 높고 브랜드 충성도 높은 고객들도 보유하고 있고 자체 경쟁력도 몇 개를 갖췄다고 해도요. 기본적으로 타겟팅하는 시장 자체가 빅사이즈로 좁고 그래서 한계가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 설명서 내용을 토대로 의류업계 시장 전망을 한번 살펴보면요. 한국의 패션 시장 규모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3% 수준으로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었어요. 더 이상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국내 플러스 사이즈 패션 시장의 규모가 궁금한데 정확하게 파악한 통계 자료 자체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단순히 성인 비만율을 통해서 이 플러스 사이즈 시장 규모를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참고를 해서 보자면요. 한국의 과체중 인구 비율은 OECD 평균 대비해서 현저히 낮습니다. 다들 다이어트가 미의 기준이니까 그럴 수밖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더 낮은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일본이네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서구화된 식습관이 영향을 미쳐서 과체중 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국내 빅사이즈 의류를 타겟으로 해서는 크게 성장을 기대할 만한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느끼는 거 회사도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래서 공모자금 사용 목적을 보시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플러스 사이즈의 남성복 브랜드도 신규 론칭할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해외 시장 상황을 한번 볼게요. 중국, 전 세계 최대 비만 인구 국가인 거 맞아요. 미국도 비만 인구가 엄청 많죠. 하지만 그런 만큼 이미 다양한 플러스 사이즈 브랜드들이 존재를 한다는 거. 그 사이를 한국 체형에 맞춰 연구해온 공구우먼이 비집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면 과정에서 엄청난 마케팅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자리 잡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일본의 플러스 사이즈 시장의 규모를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인데요. 보면 2016년부터 21년까지 그냥 정체된 흐름입니다. 이 정체된 시장에 진입을 해서 기존 밥그릇을 뺏겠다? 쉬운 일은 절대 아니죠. 그래서 해외 진출에 있어 많은 비용 소요가 뒤따를 수밖에 없겠다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공구우먼이 장점으로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로미스토리, 하핑 같은 경쟁업체 대비해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추세가 유지되는 게 좀 어렵지 않겠나 싶어요. 해외 진출과 남성복 브랜드 론칭을 추진하면서 비용 소모가 크다면요. 보시면 하핑이 매출의 규모는 이 중에서 가장 크고요. 인지도도 가장 높습니다. 저도 하핑은 들어봤거든요. 근데 하핑은 이미 미국과 중국, 일본, 대만에까지 진출을 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공구우먼 대비해서는 조금 낮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넘어가서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기는 해요. 무슨 온라인 쇼핑몰이 IPO를 추진해 라고 하기에는 실적이 괜찮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소비가 급증하면서 오히려 실적이 더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순이익률도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재무 안정성 지표들도 업종 평균 대비해서 매우 우수합니다. 무차입 경영 중이라서 부채 비율도 낮고요. 차입금 의존도 0%고요.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느낌이 오기는 하는데 약간 실적의 정점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건가 싶기는 해요. 앞으로 해외 진출과 남성 브랜드 출시 과정에서 실적 성장보다는 비용 증가가 더 클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성장을 위한 비용 마련 측면에서 공모를 진행하는 게 맞기는 하지만 비용 투입에 비해서 기대되는 성과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죠. 총 140만 주를 공모하고요. 공모가 밴드는 26,000원에서 31,000원을 제시했습니다.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총 공모 규모는 약 434억 원, 시가총액은 약 1227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청약은 14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고요. 환불은 17일에 상장은 2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주관했어요. 신주 모집 100%고요. 우리사주조합에는 0.71% 매우 소량 배정을 했더라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주식 수는 상장 예정 주식 총수의 35.44%, 금액으로 435억 원 정도가 되겠고요. 기존 주주 비율은 0.31%로 매우 낮습니다. 보면 기존 주주 비율이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이 30%를 넘어가잖아요. 이건 상장 주식 총수 대비해서 공모 주식 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즉, 시가총액 대비 공모 규모가 좀 크다는 의미도 되겠죠. 네, 보면 유통 물량 측면에서도 딱히 장점은 없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22년 10월부터 행사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볼게요. 비교 기업으로 호주의 스파 브랜드와 일본의 스파 브랜드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을 꼽았어요. 심지어 시마무라는 유니클로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는 스파 브랜드라고 합니다. 일본에서요. 그리고 신성통상은 탑10이라는 스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죠.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은 레깅스, 요가복으로 굉장히 유명한 잭시믹스라는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누구나 다 아는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한 의류 업체들과 비교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게다가 프리미어 인베스트먼트는 시총이 4조 가까이 되고요. 시마무라는 4조가 넘어요. 네, 그래서 비교 대상군 자체에 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되네요. 이들 기업의 평균 PER은 20.60배예요. 특히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이 28배가 넘는 PER로 평균을 높였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요, 의류 업종 내에서도 PER이 좀 높은 편에 속해요. 잭시믹스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4년 연속 대박 실적을 이끈 주인공이고, 이거 우리도 피부로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회사가 배당도 통 크게 쓸 수 있었고요. 10개가 넘는 해외에 진출한 브랜드이기도 하고요. 영역 확장 속도가 엄청 빠른 회사입니다. 그래서 퍼가 다른 패션 업계 대비해서 높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의견인데, 공구 음원이 의류 업체이기는 하지만 좀 한정된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골프 의류 업체들하고 좀 비슷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골프 의류 회사들의 PER은 어느 정도일까? 보니까 카스텔바젝이 12.75배, 크리스 FNC가 12.04배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 빅사이즈 쇼핑몰 한정인 공구 음원에다가 20배 이상을 주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주당 평가가액 산출을 위해서 공구 음원의 21년 3분기 연한산 순이익 76억 원에다가 PER 20.60배로 곱했고요. 평가시가총액 1,568억 원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평가가액은 38,571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32.59%에서 19.63%를 적용했는데요. 작년 코스닥 평균 할인율 대비해서 낮은 편이에요. 특히 공모가 상단 기준의 19.63%는 조금 그렇네요. 퍼도 높은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쯤에서 최근 몇 년간 진행됐던 패션업계 IPO들의 성과를 한번 보자면 카스텔바작, 더네이처홀딩스, 브랜드 엑스 코퍼레이션까지요. 모두 수요 예측 경쟁률은 100대 1 미만이었어요. 그리고 공모가는 밴드 하단보다 낮거나 하단 근처에서 결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공모주 시장에서 이 패션 쪽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섹터예요. 그리고 상장일의 성과도 카스텔바작을 제외하면 마이너스를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과연 공구 음원은 다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제가 살펴본 바로는 뭔가 다른 매력을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공모가가 밴드 하단 근처에서 결정될 수도 있겠다 싶네요. 네, 오늘 내용 간단히 정리 다시 한번 해보시고요.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겠습니다. 총 35만 주 배정됐고요. 균등 물량은 17만 5천 주 되겠죠.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균등을 좀 받냐 못 받냐가 갈릴 테니까 수요 예측 참고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약 한도는 미래에셋의 경우에 온라인 청약 시 모두 200%에 해당합니다. 한도는 아주 넉넉하네요. 청약을 하고 싶은 종목은 한도가 낮고 별로인 것 같은 종목은 한도가 높고 최소 청약 수량이 10주입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10주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요 예측 결과는 11일에 발표됩니다. 세아 메카닉스하고 일정이 겹치니까 세아 메카닉스까지 살펴보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20대 대통령 선거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시고요. 여러모로 어지러운 요즘이지만 내일 하루는 정신 맑게 리프레시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